숨이 차오르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깊이 호흡하려 한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있어요. 수많은 자기계발서, 성공과 부에 대한 책과 글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건요, 그게 맞다는 걸 의미하겠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캐서린 폰더의 금가루 수업,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책을 집필하는 동안 원고 정리를 도와주던 비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화난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대로 따라해봤더니 남편과 하던 일이 기적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그 일을 키워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새로운 비서를 고용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역시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몇 주 후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으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최고의 직장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책에서 말하는 부의 법칙을 실천했더니 정말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시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이제 가사 도우미 일은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저를 양제사로 고용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내 원고를 직접 읽어본 적은 없었지만 내가 책을 쓰는 동안 들려준 부의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꿈꾸기만 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는 정장을 제작하는 양제 기술을 익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성공적인 양제사로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부의 법칙을 듣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실천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실천이 그들의 현실을 바꾸었다. 아마 당신도 경제적인 자유를 원할 것이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궁극적인 자유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진짜 원했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자유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진다. 누군가는 경제적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돈 때문에 선택이 제한되지 않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인 자유다. 돈을 통제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진짜 재정적 독립을 원한다면 다음에 10단계를 따라가라. 1단계, 당신을 가로막는 두려움을 직면하라.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왜 돈을 벌지 못하나? 나는 왜 재산을 불리지 못하지?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깨뜨려야 한다. 2단계, 당신이 원하는 재정적 독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라.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가장 높은 수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봐야 한다. 원하는 연봉의 액수, 꿈꾸는 집의 위치와 실내 디자인, 입고 싶은 옷의 브랜드와 스타일, 타고 싶은 자동차의 모델, 심지어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선명하게 떠올려야 한다. 당신이 상상하는 부유한 삶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질수록 현실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3단계, 당신의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이유는 남들의 시선 때문이다.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런 건 힘들어. 돈만 쫓으면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남들의 시선과 조언이 아닌 당신의 꿈과 목표를 믿어라. 4단계, 첫 번째 행동, 그걸 실행하라.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 움직여라. 아무리 거창한 계획도 실천 없이는 의미가 없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을 읽기,
부자들이 실천하는 습관을 배우기,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작은 사업 시작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산 모으기. 크고 작은 행동을 구분하지 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5단계, 재정적 독립을 위한 마감일을 정하라.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조만간 내가 경제적 여유를 누린다, 진짜. 앞서도 말했듯 이런 모호한 계획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마감일을 정해야 한다. 6개월 안에 1,000만 원 모으기, 1년 안에 월 소득 2배 늘리기, 2년 안에 특정 사업에서 수익 창출하기. 이렇게 목표의 마감일을 설정하는 순간 당신의 행동은 더욱 집중력을 갖게 된다. 6단계,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왜 아직도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했지? 왜 아직 나는 부자가 안 됐지? 이런 조급한 마음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그 에너지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긴다. 믿어라. 당신이 꾸준히 움직이는 한 부는 반드시 당신에게 온다. 7단계,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어져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돈 버는 건 원래 힘들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큰 부자는 다 타고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피하라. 성공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부류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평균이 곧 당신의 미래다. 8단계, 부는 이미 당신의 것이다. 이 생각은 정말 중요하다. 지금 당장 원하는 부를 아직 손에 넣지 못했을지라도 그 부는 이미 당신에게 올 준비가 되어 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마음속에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야 현실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나 역시 그 확신을 가진 순간부터 부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9단계, 부를 향한 행동을 멈추지 마라. 한 번의 시도로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이 원하는 부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계속해서 행동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부자가 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10단계, 부는 이미 존재한다. 세상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될 기회는 무한히 존재한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의 선택의 문제다. 그렇다. 돈을 벌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룰 방법은 무한히 많다. 다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당신이 원하는 부를 떠올려라. 그 꿈을 매일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꿈을 위해 움직여라. 그 순간 부는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는 매력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매력은 부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다. 매력과 부,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전적으로 매력은 사람을 매혹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이것은 매력의 일부일 뿐 본질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서 매력적인 삶이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이라고 말했다. 랄프 waldo 에머슨 역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건을 끌어당기는 비밀스러운 힘을 발산한다라고 했다. 이 말들이 바로 매력의 본질을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매력을 조화라는 단어로 설명하곤 한다. 조화란 몸과 마음, 인간관계,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는 확신한다. 조화로운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 조화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조화는 성공을 밀어내고 기회를 흩어지게 만든다. 당신이 알고 있는 부자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태도, 말투, 에너지, 사고방식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 역시 매력적인 사람을 원한다. 기업과 투자자, 고객, 파트너, 그리고 사회는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따른다. 이건 어느 사회고 예외가 없다. 무엇보다 매력은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다. 매력에 대한 갈망은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매력을 원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선천적인 요소로 오해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매력은 누구에게나 내재된 능력이며 개발하기만 하면 된다. 매력적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역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돈만큼이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며 친절과 배려를 원한다. 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집과 자동차는 어떠한지 사적인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늘어놓았다. 그리고 대화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험담으로 끝을 맺었다.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흥미를 잃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의 매력을 깎아내렸고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억지로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늘 차분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뿐이다. 매력이 자산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매력적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 매력적인 사람은 돈을 끌어당긴다. 반면 매력이 없으면 기회도, 사람도, 돈도 당신을 비켜갈 것이다. 세상은 매력적인 사람을 돕고 싶어한다. 기회를 주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용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부는 기본이고 대출은 흔하며 빚은 마치 삶의 일부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빚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신용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부를 쌓을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 된다. 반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독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쉽게 빚을 지고 난다. 하지만 신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빚을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다. 두려움은 돈의 흐름을 막고 원망은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다. 빚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빚을 바라보는 태도부터 바꿔라.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첫 번째, 당신이 만약 빚을 졌다면 절대 걱정부터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빚을 지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 빚을 언제 갚지? 언제쯤 이 빚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당신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과 초조한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그 대신 나는 이 돈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더 큰 부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두 번째, 빚을 족쇄가 아닌 도구로 사용하라. 절대로 소비를 위해 빚을 지지 마라. 부자들은 소비를 위해 빚을 지지 않는다. 돈을 불릴 수 있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만 빚을 활용하라. 세 번째, 두려움과 원망을 버려라. 돈은 에너지다. 돈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볼수록 그 에너지는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한다. 한때 잘 나가던 한 사업가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줄어들었고 연체된 채권이 쌓이면서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는 세상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어렵다고 불평했고 고객을 원망하며 자신의 불운을 탓했다. 그럼 그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세상을 비판하는 한 세상도 당신에게 불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연체된 고객들에게 기존의 거래 명세서와 함께 따뜻한 안부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나조차 놀랄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오랜 시간 돈을 갚지 않았던 거래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빚을 갚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거래처는 수년 동안 연체했던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다. 그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자 그 에너지가 불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빚을 두려움의 상징으로 여긴다. 하지만 빚은 곧 신뢰의 증거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당신을 믿고 재정적 신뢰를 보냈다는 뜻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빚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신뢰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다. 신뢰가 있어야 돈이 흐르고 신뢰가 있어야 부가 형성된다. 물론 빚의 액수가 커지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빠져나올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과 절망이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순간 재정적 자유는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된다. 또 다른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교통사고로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사이 그의 사업은 엉망이 되었다.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던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출을 시도했지만 은행은 더 이상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다. 내가 그 사고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는 과거에 갇혀 있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불평하며 절망했다. 그러나 절망은 결코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이 말을 반복하라고 했다.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며 완벽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전부 다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 변화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절박했기에 끝까지 믿고 계속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 모임에서 예상치 못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수년 전 세상을 떠난 형의 아내, 형수가 그를 불러 말했다. 남편이 당신의 사업을 처음 인수할 때 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것 같아요. 이제 남편도 없고 그 건물을 계속 보유할 이유도 없어요. 감정평가를 해보니 건물을 팔면 꽤나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에게 반값에 그냥 넘기고 싶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 건물만 있으면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형수의 제안대로 건물을 매입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든 빚을 청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현금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그가 빚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는 두려움과 절망을 버리기로 결심했고 과거를 탓하는 대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태도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빚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정적 회복을 믿었다. 긍정적 확언을 반복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빚을 지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더 큰 기회를 맞이하기 직전 신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 규정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가능성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부를 원하고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다.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더 큰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빚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빚을 활용해 자유를 얻을 것인가? 지금 당신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도 학벌도 가문도 돈도 끈기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계속 하라. 이 말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매력을 가졌지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질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내 자리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해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다. 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군대를 가려고 해?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해군에서 남다른 능력을 인정받았다. 수차례 진급을 거듭하며 중요한 임무까지 맡게 되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계속 나아가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실패가 몇 번씩 계속 반복됐을 때 그때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끈기가 무엇이냐고? 끈기는 실패, 이걸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그냥 성공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돼. 이 방법이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돼. 끈기는 과감하다. 끈기는 대담하다. 끈기는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 끈기는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고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다. 끈기를 갖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볍게 시도해보는 정도로는 결코 성공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다. 어려운 문제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건 무딘 칼날로 단단한 땅을 갈아보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한계를 넘어서 계속 달리면 갑자기 새로운 힘이 솟구치며 두 번째 바람을 맞이하게 된다. 숨이 차오르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깊이 호흡하려 한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너무 지쳐 포기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냥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 번째 바람, 네 번째 바람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성공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힘, 절체절명의 순간에 발휘되는 놀라운 집중력. 사실 이 모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바람이다. 낙담과 절망에 빠져 더 이상 나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가? 그럴 때면 이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이탈리아의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근시였지만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평가받는다. 신라권의 저자 밀턴은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불멸의 문학을 남겼다.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윈스턴 처칠은 언어장애가 있었지만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가로 불린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지만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다. 도스토옙스키는 간지를 앓았지만 작품 백치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승화해내며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다. 이들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끝까지 갔다. 그리고 결국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이 어려운가? 계속하면 된다. 방법을 찾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고 방황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라.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순간 당신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한 걸음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이 보인다. 그 다음 걸음이 보이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 기억하라. 하나씩 하나씩.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